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아, 마스크 벗을까요? 예. 살 것 같습니다. 아, 곧 마스크 벗고 사는 날이 오겠죠? 저는 백신 맞았어요. 예, 이 뭐지, 예약자가 예약해놓고 안 부리는 거 있죠? 예, 그거 예약해가지고 맞았습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소개해 주셨듯이 처음 보고 두 분 보고 오늘 세 번째인데요. 좀 집에서 가만히 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보고 싶었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손병희 선생님과 3.1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손병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원 최재호 선생님하고 최시행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다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드리 또 손병희 선생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많은 감동을 받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희 선생님의 업적에 대해서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예, 알겠습니다. 뭐죠?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누르면 되죠? 이거. 예. 예. 먼저 이제 손병희 선생님 출생 때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희 선생님은 충북 청원 북이면 대주리에서 1861년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동학이 발생된 해가 1860년이죠. 60년인데 그 다음에 61년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밀양 손씨 손두엉 선생님이시고 이 아버지께서는 천주모, 그때는 이게 구윤hen 이름이 목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청주에서 그 아전 그 역할을 하시는데 그 아전이라는 부분은 좀 그 중인 계층에 속한 그런 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머니는 이제 경주 최씨이신데요. 이제 손병희 선생님의 그 족보상 이름은 상자 hen자로 되어 있고 이제 병희라는 이름은 이제 개명을 하신 이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엉규, 규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셨고 이제 오늘 쭉 뒤쪽으로 나가 보면은 이 손병희 선생님께서 일본에 망명하시는 시절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상헌이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셨고요. 호가 의암인데 이 도호는 저희 제2세 교조 해열 신선님으로부터 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어렸을 때 손병희 선생님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은 이제 탄생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태몽을 꾸셨는데 이제 달마중을 나가셨대요. 달마중을 나갔는데 달이 품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커다란 해가 어머니 품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기를 가지시고 이제 손병희 스님께서 탄생을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근데 덩치가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골이 장대했다라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병희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께서 우리 수원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제가녀의 자식이었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 첫째 부인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셨는데 이제 그때 제가녀라고 해서 그 어머니께서도 한번 결혼하시고 계신 그 남편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제 결혼을 하신 거죠. 근데 손병희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께서 첫째 부인을 맞이하신데 첫째 부인이
일찍 또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분들이 참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셨는데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이제 손병희 선생님께서 탄생을 하신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초기부터 그 양반, 쌍놈, 적자, 서자 차별이 엄청 심했어요. 그 심한 것이 그 서울 금고법이라 든지 아니면 재가녀 자손 금고법이라 해서 서자, 그러니까 적자가 아닌 서자 출신이거나 그다음에 그 재가녀 자손은 절대로 간직에 나갈 수 없는 법으로 금지한 그런 법이 조선시대 초기 태종 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직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왜 이런 불합리한 법들이 있지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시고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가지고 계셨죠. 어린 시절을 보면은 몇 가지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형이 그 간청에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손병희 동생에게 공금 40냥을 좀 관가에 전달을 해주라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심부름을 받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 가서 주막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케어해 달라, 먹을 걸 주고 좀 보살펴 달라라고 하면서 주막 주인한테 30냥을 줬어요. 가감하게 30냥을 주고 10냥만 이제 가나에 갖다 주니까 나중에 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이게 뭐냐 했는데 동생의 그러한 어려운 일을 보고 이제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결혼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청주 북면의 각시라는 그 집안에서 손병희 선생님을 이제 사위로 맞이하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손병희 선생님이 서울 출신, 재간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재간녀나 서울이나 꼭 똑같은 그런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재간녀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결혼을 반대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다가 반대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손병희 선생님이 딱 길을 막고 장인 어른한테 아니 선봉값을 주든지 결혼을 승낙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가세요. 아니면 제 주먹맛을 보시든지 그렇게 하니까 장인이 이 젊은 사람 보기에 참 용기가 100배 하고 그 용기와 위기를 높이 사서 결혼을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3살 많으신데요.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고 또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문중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른이다 해서 문중 제사에 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문중 사람들이 아니 어디 재가녀 자식이 이 산소에 들어올 이 제례를 참여하려고 하느냐 하고 쫓아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님이 어느 한쪽에 가서 이 꽃갱이를 들고 산수를 파헤치려고 그래요. 너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 저도 손씨 가문에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인데 여기 제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니까 제가 좀 파가서 따로 산소 모셔가지고 따로 제례 지내려고 한다 하니까 문중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참여하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또 이제 17세 때 충북 계산 이제 삼거리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양반이 그 말꼬리에다가 우리 일반 그 사람을 묶어가지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꼬리에 이게 끌려가던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양반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께서 낯을 두고 와서 말꼬리를 확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마부가 제지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 양반 주인 나오시하고 큰 소리는 막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나오니까 양반은 그냥 머리로 들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부당한 차별이나 그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그런 그 성품을 지니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충청도 그 충북 가면은 초정 약수터가 있어요. 그 약수터에는 이 탄산처럼 이렇게 지금도 초정 약수물이 굉장히 좋다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초정 약수터에 양반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일반 백성들이 약수물을 못 먹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니 하면서 이제 또 거기서 손백희 선생님께서 큰 소리 치면서 무슨 약수터에 양반 쌍놈이 어디 있냐 큰 소리 치면서 바가지로 물을 빽빽빽 마시고 난 후에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약수물을 드시라고 하면서 다 나눠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양반들이 아니 뭐요 하면서 실갱이가 오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 손병희 선생님의 그 기계와 의분에 가득 찬 그러한 모습에 양반들이 그냥 도망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병희 선생님이 이때 그 초정 약수틀을 보고 그 시를 한 수 지어서요. 그 시가 초정 약수옴이라고 지금 지 경전의 어암승사님 법설편에 그 초정 약수옴이라는 그 시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시를 한번 보면은 비록 가시나무라 이럴지라도 꽃이 피면 아름답고 더러운 곳에서 피어난 연꽃이라도 향기는 더욱 좋더라. 옛날과 지금 양반과 쌍놈이 무엇이 다를 것이 있어야 초정약수에서 마음만 씻으면 평등한 사람인 것을. 예. 그 당시에 예, 이런 시를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평등한 존엄한 이 부분을 굉장히 중하게 여기시고 차별에 대한 울분이 굉장히 강하셨던 그러한 의암승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1880년에는 이제 의암승사님 20세 때인데 그 충북 엄성군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근데 그 전염병이 도니까 한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한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무서워서 전염병에 걸리면 나도 죽게 되니까. 그러다가 그 시신이 썩는 냄새가 동네를 진동하는데도 그거 치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손명희 선생님이 그 마을을 지나다가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송장을 처리를 하고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손명희 선생님은 어떤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의분이 관계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죠. 그러다가 이제 21세에 동학에 입도를 하시게 됩니다. 1882년에 동학에 입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 조카 손천민이라는 조카가 계세요. 이 손천민 선생님도 우리 동학에 있었으나 아주 대두목으로서 나중에 동학농민혁명에도 참여하시고 그러신데 손춘미는 누구냐면 아까 어머니께서 두 번째 부인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부인한테서 태어난 그 아들이죠. 예, 그래서 그 손춘민이 먼저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되고 이제 손병희 선생님에게 또 이야기를 해서 손병희 선생님께서 또 동학에 입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 동학에 입도하신 후부터는 완전 새 사람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분이 관계하고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앞장서시고 올바르다고 곧바로 말씀하신 그 성품은 가지고 계셨지만 사회적인 구조가 손병희 선생님이 적응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회였기 때문에 그때 뭐 친구들과 같이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막 이러한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동학에 입도한 다음부터는 술과 도박을 멀리하고 일체 끊고 오로지 주문 공부, 마음 공부, 교리 공부에만 집중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루에 3만 독 주문을 이제 주문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3만 독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저도 3만 독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하루에 주문 3만 독을 하시면서 저희 21자 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문을 3만 독 암송을 하시고 하루에 집신 2킬레씩을
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만든 것을 또 오일장이 장에다가 갖다 파시고 하면서 어떤 근로를 하시면서 심신을 단련한 그런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집신을 또 파시면서 그 당시 민심을 또 살피시게 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동학에 입도한 지 2년 만에 해을 신사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해을 신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공부를 했잖아요. 1884년에 이제 해을 신사님을 충청도 목천에서 처음 만나시게 되는데, 해을 신사님을 만나자 해을 신사님은 어암승사님의 그러한 인물됨을 보시고 한눈에 알아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 도에 드는 사람이 많으나 도를 알고 도를 통할 만한 사람이 적은 것을 한탄했다. 근데 그대를 보니까 그대 열심히 공부하여 대도의 일꾼이 되기를 스스로 결심해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선병희 선생님에게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곁에서 선병희 선생님이 그 공부를 계속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제 혜을 선생님께서 또 선병희 선생님을 시험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의암의 어떤 인물됨을 익히 알고 또 눈으로 봤지만 또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암 그 선병희 선생님에게 부엌에 가서 솥단지를 걸라고 시켜요. 그래가지고 솥단지를 아주 잘 걸어 놓으면은 또 이게 뭐냐 하고 또 꾸지람을 하시면서 다시 걸게 만듭니다. 7분을 그렇게 다시 솥단지를 걸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7번 다 선병희 선생님께서 아무런 이유 되지도 않고 불평불만 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시 솥단지를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뭐라 하겠죠, 그죠? 불평불만 엄청 많게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선병희 선생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 솥단지 7분을 이제 다시 그런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혜을 선생님께서는 선병희 선생님의 이러한 성실함, 그러한 것을 보고는 다시 그 인물됨에 감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곁에 두시고 계속 가르침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선병희 스님께서 이제 동학에 입도하신 다음에 1889년에 이제 아까 조카 손천민이 있었잖아요. 손천민으로 인해서 이제 동학에 하게 되는데, 손천민 선생님을 체포하러 청주 감령에서 이제 그 손천민 선생님 조카 집에 오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손천민 선생님은 다른 곳으로 피신하고 그 부인만 집에 있게 돼요. 그런데 청주 감령에서는 그 부인을 잡아가려고 그래요. 손천민 선생님 대신에. 그러자 손병희 선생님이 딱 나와서 어떻게 함부로 여인을 잡아가느냐, 나도 동학도다, 나를 대신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졸들은 이제 사모님 그대로 두고 이제 손병희 선생님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잡아가는데 내가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이 오라줄을 이렇게 매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세 사람이 포졸들이 손병희 선생님 같이 이제 그 청주 감령으로 가는 중에 손병희 선생님 굉장히 배짱이 두둑하신 분이세요. 야, 저기 주막에 가서 우리 목마르니까 내가 술 살 테니까 저 주막에 가서 좀 쉬었다 갑시다 이래요. 그래서 또 주막으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근하하게 포조들에게 술도 근하고 자신도 먹고 하면서 그냥 또 인간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이고 나 이제 취해서 못 가겠다. 너네들이 나 업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제 배짱을 부리시는 거죠. 그래서 포조들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의암 선생님을 선병희 선생님을 업고 이제 청주 간청으로 가요. 이제 간청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영장이 나와서 이제 물어볼 거잖아요. 자, 혜을 신사님 어디 계시냐? 빨리 대라. 계시는 곳을 대라. 하니까 선병희 선생님이 아니 이보시오. 내 조카가 잡혀간다 해서 내가 대신 잡혀왔는데 우리 스승님 있는 곳에 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큰 소리를 빵빵 치시죠. 그러자 그 영장이 이 사람은 아무리 뭐란 말을 해도 혜을 신사님 계신 곳을 불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제 포조들에게
난리를 치죠. 아니 잡아오라는 사람은 안 잡아오고 왜 이런 이따위 사람을 잡아왔냐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손민희 선생님은 이제 다시 나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에 동학 교도들을 정부에서 동학 교도들만 보이면 잡아가고 재산을 빼앗고 막 이 뭐죠 매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청주 병사 권영철이가 동학 교도에게 돈 30냥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항소 한 마리도 빼앗아 갔는데 손병희 선생님이 가서 청주 병사한테 너 이런 식으로 재물을 갈취하고 우리 이 죄 없는 백성들을 이렇게 압박을 할 거냐 하고 또 큰 소리를 막 쳐요. 뻔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님 이 목소리 호령하는 소리가 ጭ렁ጭ렁하고 이게 기골이 정대하니까 압도를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무서움에 이게 다시 재산을 돌려줬다. 빼앗아간 걸 돌려줬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손병희 선생님에 대해서 인기는 엄청 올라가고 있죠. 주변에 신망을 많이 얻게 되고 또 혈 신사님도 손병희 선생님의 인물 대목을 보고 또 장차 후계자로 삼기 위한 그런 마음의 결정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1890년에서 이제 91년 사이에 교세 확장을 위해서 혜일 신사님께서 이제 손병희 선생님과 제자들을 데리고 충청도와 강원도, 전라도 3도를 이제 순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의암 승사님께서 이제에도 참 밝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팔아가지고 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샀던 금액보다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일부를 이제 스승님 옷을 사드린다고 해서 당신은 이제 스승님 옷을 샀다 막 좋아라 하고 이제 스승님에게 갖다 드렸더니 혜율 신사님께서 아니 너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다니냐 하고 또 막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더 주문 공부와 교리 공부에 더 박차를 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한 손병희 선생님이 어기와 득행, 솔선수범하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교인들은 또 손병희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혜율 신사님의 그 신뢰는 갈수록 더 두터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조 신원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세 교조 수원 대신사님께서 자도 난정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억울하게 3월 10일 날 대구 감령 간덕정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계속 동학은 사도로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교가 정도가 되는 거고 유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학교들이 계속 쫓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스승님에 대한 그 신원을 회복하자 그 교조 신원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공주에서 하게 되고요. 2차는 삼내 지역에서 하게 되고 3차는 강화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때는 한 삼내역 부근에서 거의 1만여 명의 교인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우리 수훈 대신사님의 그 억울한 그 신원을 풀어달라, 교단의 어떤 자유를 보장해달라라는 내용으로 교조신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에만 멈추면 안 되겠다 해서 서울로 올라가자 해서 이제 3차는 강화문에서 복합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문 복합상소 때는 이제 손병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한 50여 명이 여기 바로 강화문 앞에 있죠. 그쪽에서 다 엎드려 가지고 이제 복합상소를 하면서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3일째 그 궁에서 고종의 그 전달문이 나오게 되죠. 자, 너네 집에 빨리 돌아가라. 집에 돌아가면 소원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동학 교도들은 그 말을 사실로 믿고 다 해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집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동학 교도들을 더 거세게 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완전 거짓말을 한 거죠. 해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속은 것을 알고, 자, 다음번에 우리가 보원에서 한번 크게 다시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원에는 한 2만여 명이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에 일어나는데 그 1893년에 보원 장례리라는 곳에서 동학 교인들 2만여 명이 보름 동안 집회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척의 양창이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왜? 일본이죠. 외와 양, 서양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선양하는 것이다. 라고 척의 양창이 이 구절이 처음으로 보원 집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의 어떤 종교의 자유, 스승님의 어떤 신원을 회복하는 부분으로 집중이 되었다가 보원 집회에서부터는 이제 보국 안민에 대한 개념이 서서히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름 동안 시위를 하게 되는데 우리 동학 2만여 명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엿장수가 엿판을 이렇게 돌리면은 그 엿의 개수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그 돈 개수가 딱 맞아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 어떤 질서정연하고 물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그 자리가 아주 깨끗하게 청소되어진 상황이고 이렇게 보온 집회가 아주 민주주의 우리가 촛불혁명할 때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그 평화적으로 하면서 또 끝나고 나서 쓰레기 청소 다 하고 깨끗하게 뒷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바로 보온 집회 때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의암승사님께서도 이제 그 어떤 질서정연한 모습에 대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총지휘는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총지휘는 하시고 계셨죠. 그리고 이 보온 집회 이후에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이 이 1894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동학농민혁명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정부는 정부대로 썩었고 또 관리들은 관리대로 또 썩었고 탄간오리들이 판을 치고 또 외세는 외세대로 우리 조선의 어떤 그 자본주의 논리 세력 열강의 그 침탈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조선을 침탈하기 위해서 외세는 외세대로 조선에 계속 이황선이 출현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전라도에 이제 조병가 그러니까 그 전라도에 이 부임되어 오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지를 안 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전라도 지역에 먹을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 강한한 평야, 농사를 지으면 수만 씩의 쌀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드릴 것도 많고 수탈할 게 많으니까 관리들은 전라도로 부임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병갑인데 조병갑의 그 학정이 시작되는 거죠. 자기 그 어머니 생신날이라고 해서 선물을 각자 거둬들이지를 않나 또 아버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를 하지 않나 그리고 저수지가 있는데 또 큰 그 보를 만든다 만석보를 만든다 해서 또 사람 동원을 하지 않나 또 만석보를 만든다 하면 물세를 내게 하지를 않나 온갖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풍년은 들었는데 우리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학정을 가지고 이제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시아버님 3년 상은 끝난 지 오래 되었지만
그리고 갓난 아기는 베넷무이도 아직 안 가셨는데 3대의 이름이 군적에 실리다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내 뱃속에 있는 애도 군대를 가야 할 그 명단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세금을 거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악랄한 수법으로 세금을 많이 거둬 들인 거죠. 이렇게 되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전봉준 아버지께서는 그 지역에서 훈장 노릇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른 말을 못 하는데 전봉준 아버지께서는 바른 말을 하셔요. 또 훈장이고 글도 쓰실 수 있으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가나에 바른 말을 하시다가 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고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봉준 장군이 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전봉준 장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어서 훈장 노릇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이 태어나신 곳은 고창 무장인데 이 뭐죠?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정업 쪽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 지역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 공부를 가르치는 서당 훈장 노릇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그 매를 맞아서 돌아가시게 되자 그 울분이 전봉준 장군도 가지고 계셨죠. 가지고 계셨는데 정말 조반갑의 폭정, 학정이 극에 달하자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고부 가나를 습격하게 되고 이제 이것이 이 동학농민혁명으로 점차 이제 불이 번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는 삼천량의 그 보상금, 잡으면은 포상금이 걸려 있고 너가 원하는 지역에 보내주겠다, 군수로 보내주겠다, 뭐 이러한 내용의 방이 붙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손병희 스님하고 해열 신사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다량의 현상금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열 신사님과 의왕 승사님은 항상 그 쫓기는 몸이 되신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간의 눈을 피해서 포덕과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접조직에 대해서 전국의 그 교도들에게 이제 통유문을 통해서 다 결집을 하게 지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1899년에 이제 해월 신사님께서는 이제 손병희 선생님하고 김영국 선생님하고 손춘민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세 사람이 힘을 뭉치면은 못할 일이 없다. 그렇지만 일단 주장하는 사람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될 것이니까 그 중심 인물을 의암으로 삼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북접 대도주에 임명을 하시게 되십니다. 손병희 스님께서 입도하신 15년 만에 그러니까 37세 때 이제 동학의 3세 교조가 되시게 되는 거죠. 손병희 선생님은 이제 교중에 그 중책을 맡으시면서 굉장히 어깨가 이제 무거워지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은 나중에 따로 또 시간을 내서 따로 해야 됩니다.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손병희 선생님이 중심이니까 손병희 선생님 위주로 쭉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은 이제 수련 정진을 하시게 되시면서 이제 교단 정비를 해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경전에 의암승산이 법설이 있는데요. 그 법설 중에 각세진경이라든지 수수명실록이라든지 해서 교인들에게 그 알려주는 그러한 그 말씀들, 경전 작업들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교단을 정비해 나가시게 되면서 1901년에는 또 혈신사님 묘가 전라도 강주에 아니 경기도 강주에 있었는데 이 묘를 정비를 해서 여주 천덕산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1년에 교단의 지도청 간부들을 모아놓고 이제 손병희 선생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도를 세계에 천명코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 도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종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 천명코자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세계 대세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내가 10년을 국외에 나가서 세계 행편을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우리 교단의 지도층 간부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층 간부들이 다 여기에 동의를 하고, 이때 이제 손병희 선생님은 사실은 먼저 미국으로 가시려고 그랬어요. 미국이 문명 개화의 채적지로 생각을 하고 미국을 택해서 가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바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미국으로 가시려고 그랬는데,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일본에 건너가자 이제 여비가 다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우리 다시 보내서 여비를 마련해 오라고 했는데, 여비를 마련해 왔지만 이 돈을 가지고는 또 미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에 체류를 하시게 됩니다. 일본에 체류를 하시면서 선진 문명과 이제 다양한 인사들과 교류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중국의 순원 혁명가 있죠. 삼민정책을 이제 하시고 중국의 어떤 혁명 그 계획을 하시려고 하는 순원과도 만나게 되시는데, 이렇게 해서 그 일본에서 다양한 경험들과 여러 문명들을 접하시면서, 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문명 개화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어떠한 그 문명 개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지도부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엄청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그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 여기 정부에서는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되면서 그냥 무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손병희 선생님은, 아, 정보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자체적으로 핵신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갑진 개화 핵신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회를 조직하고 360여 개의 군별로 이제 대동회를 조직을 하게 되고요. 1904년에 이제 단발령을 지시하게 되시면서 검은 옷을 착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동안 유생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겠죠. 이 머리는 함부로 자르면 안 되고 손톱도 잘 자르면 안 되는데 머리를 셀뚝 자르자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 동학 교도들은 이 지시를 다 따라가지고 단발령을 해서 머리를 상투를 다 자르게 되고 옷도 이제 검은 옷으로 착용을 하면서, 이 표시는 바로 우리 세계 문명에 참여하는 어떤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인들이 다 대동단결한다라는 의지를 또 표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의 은혜와 스승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다. 우리가 뭐 우리 스승님은 우리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머리 이거 하나 단발하는 걸 못하겠느냐 하면서 교인들을 독려하면서 단발령에 참여하도록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전국에는 진보회 조직을 갖추게 되면서 이 진보회 조직을 통해서 이 갑진개화 핵심 운동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력이 막 확장되자 정부에서는 또 체포령을 동학 탄압령과 체포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보회를 해산하라고 또 이게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지금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1905년에 동학으로 계속 지내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시게 됩니다. 천도교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전국에 이제 선포를 하게 되고 신문을 통해서 이제 동학을 천도교로 바꿨다는 걸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을 정비해 나가면서 천도교 대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헌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헌을 제정하게 되고 이제 교인의 신분을 알 수 있게끔 그 교빙을 또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교인들에게 근도문을 이제 배포해서 나누어 주면서 교단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중앙에는 천도교 중앙총부를 설립하고 지방에는 대교구, 그다음에 중교구, 소교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천도교 중앙총부는 이제 설치를 하면서 이제 궁궐기를 새롭게 이제 개양을 하게 되는데요. 궁궐기, 우리 천도교를 상징하는 궁궐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 없어요. 아, 저 뒤에 예 계시는 분. 예. 수은회관. 수은회가 거의 걸려있는 그거. 맞아요. 그거예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게 천도교 궁궐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궁궐기를 제정을 해서 이제 천도교의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280여 개의 지방교구가 있는데요. 이 지방교구를 또 관리하는 대교구를 72개를 또 각 설치를 하면서 이제 지방교구를 또 관리하고 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손병현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이제 돌아오시는데 돌아와 보니까 처음에 진보회를 통해서 갑진 개화 혁신 운동을 했는데 우리가 1905년에 울산역약이 체결이 됐죠. 그래서 일본이 이 천도교 분열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천도교가 동학의 후신이라는 걸 알고 동학농민혁명의 그 저력을 일본은 이미 파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신인 천도교가 이게 커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보회도 해체를 하라. 그리고 이제 일진회를 만들어서 천도교를 분열을 시키기 위한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진회를 만든 송변준을 통해서 그 당시 진보회의 이용구가 여러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용구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회유를 해서 일진회에 많은 교인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손병현 선생님이 딱 와서 보시니까 우리 교인이 한 20만 명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일진회로 넘어가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또 어떤 분열 정책에 의해서 많이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용구 등 일진회로 넘어간 62명을 출교 처분을 내립니다. 출교 처분을 내리고 이제 우리가 일진회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각 교인들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쪽 갈팡질팡했던 교인들은 다시 이제 손병희 선생님한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인을 다시 추설이고 그때부터 큰 포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천도교의 목표가 보구간민이 들어있거든요. 보구간민, 포도천하, 강제창생, 지상천국 건설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구간민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찾는 보구간민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27,760호가 1910년에 단체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에서 5월 사이에 4만여 호가 입교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천도교인 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최대가 300만에서 400만 교인 수가 이 일제시대에 1910년에서 20년 사이에 교인 수가 그렇게 크게 우리 인구가 2천만이었을 때 300만 교인, 400만 교인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렇게 이제 천도교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병현 선생님께서는 지금 일제 강점기에 있기 때문에 손병현 선생님이 안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를 미리 지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박인호 선생님에게 이제 정통을 전수하는 그런 걸 미리 이제 손을 써놓게 됩니다. 그리고 손병현 선생님은 천도교의 교주로서 동학의 교주, 천도교의 교주로서 자리를 매김하면서 이제 교회 제도를 확립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908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수은 대선생, 해월 선생, 의암 선생 이렇게 호칭을 사용했던 것을 수은 대신사, 해월 신사, 의암 성사라고 이제 추존
해서 이제 명칭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8년에는 교리 강습소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교리 강습소에는 이제 손병희 선생님께서 우리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 문명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우리나라에 힘이 생기고 부국 강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백성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각지에 이제 교리 강습소를 또 설치하면서 백성들에게 문명 개화, 문명 퇴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애국 개몽 운동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간을 제정하게 되는데 아까 일진해로 이영구가 넘어가면서 천도교 그동안에 우리의 재산을 다 가지고 넘어가게 돼요. 와 보니까 정말 이 재정이 거의 바닥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을 확보를 해야겠다 하고 오간 제도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 오간이 뭐냐 하면은 주문, 청수, 실, 승리, 기도예요. 이제 주문이라는 것은 우리 21자 주문과 13자 주문이 있는데 의식을 행할 때는 13자 주문을 하고 또 몸, 마음 수련할 때는 21자 주문을 하는데 그 주문을 교인들은 계속 암송하고 염려불마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주문을 실행해야 된다는 게 우리 이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5가지 덕목인 거죠. 오간이라는 게. 그리고 청수는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할 때 깨끗한 그 정화수 물을 한 그릇 이렇게 봉전을 하고 어떤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수를 봉전해야 된다라는 거. 이 청수는 우리가 1교시 지난번 수은 대신사님 하실 때 참수행 당하기 전에 청수를 한 그릇 모셔놓고 크게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참수 당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청수의 의미는 대신사님의 어떠한 순도의 의미, 정신도 담겨 있고 그다음에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우리가 근원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식할 때는 항상 청수를 봉전하고요. 그다음에 시일이라는 부분은 일요일 날 종교 의식, 집단 신앙 체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한번 모여서 같이 교인들의 어떤 신앙심을 확립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성미는 이 성미 제도 때문에 천도 교단의 재정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기도는 저희가 특별 기도가 있고 매일 하는 매일 기도가 있어요. 매일 기도는 저녁 9시에 가족이 같이 모여서 이제 청수를 봉전한 다음에 어떤 신앙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깨끗한 물과 함께 성미도 같이, 성미 정성스러운 쌀이라 있어 쌀도 같이 봉전을 해요. 그래서 이 쌀은 한 달치를 모아서 이제 그 교구에다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 교단을 운영하는 재정적인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성미 제도를 통해서 이 교단의 어떤 재정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일 성미 부분을 아까 매일 기도를 할 때는 저희가 새벽 5시에도 매일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저녁 9시에는 꼭 하기도 하고 특별 기도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7일 혹은 21일, 49일, 105일 날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한 목적하에 기도를 하는 것을 특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그 일본이 망하기를 바라는 매례 기도를 추진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성미 제도는 이제 연성미와 월성이 있는데 매달 일부를 그 교회에 바치면서 그 교회 운영을 충당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미 제도를 통해서 그 없었던 재정을 확보하는데 이제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손병희 선생님 보고 너네는 이제 먹고 지낼 만한 쌀 한 톨도 없으니까 너네는 곧 망할 것이다 라고 일본 사람들도 예측하고 막 그랬는데 정반대로 천도교의 재정이
차곡차곡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성미제도입니다. 이 성미제도로 모아진 것이 나중에 3.1운동 할 때 또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제 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대 기념일을 제정을 하게 되고요. 3대 기념일은 천일 기념일, 지일 기념일, 인일 기념일 해서 천지인 해서 수원 선생님께서 도를 덕도하신 날 4월 5일을 천일 기념일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지일 기념일은 혜열 신사님께서 도통을 이어받으신 8월 14일을 지일 기념일이라 하고, 인일 기념일은 이제 의암 성사님께서 도통을 전수받으신 12월 24일을 인일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일 기념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라고 명칭을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12월 1일을 교일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hen도 기념일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신앙생활 할 때 노래를 이제 제정해서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중앙총부가 세워지면서 중앙총부의 월보가, 천도교회 월보가 이제 신문이 발행이 되게 됩니다. 신문이 발간이 되면서 이것은 바로 천도교회의 어떤 진리를 보급하고 학술을 보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 규칙이라든지 개인 규칙이라든지 위생에 관한 그러한 규칙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신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일 합방에 반대하는 편지를 각 영사관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복과 직원들이 체포당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일제는 성미제도를 가지고 천도교가 계속 재정 확보가 되자 이제 성미제도 폐지해라 라고 이제 강압이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아까 애국 개몽 운동이라든지 국민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 아까 강습소를 설치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방에도 이런 강습소를 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할 말은 많지만 이제 시간이 계속 가니까 중요한 거 좀 꼭 알아야 될 것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교에서는 이제 언론 출판 활동을 통해서 국군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국신문이라든지 항성신문 등의 천도교에서는 각 신문사에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뭐 100원씩 기부를 하게 되고요. 또 천도교 자체 내에서는 만세부라고 해서 또 국민의 그 교육기관 국군 회복 의지를 담은 만세부를 또 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제 또 대의제를 실행해야 된다. 어떤 정치적인 발언과 함께 인사개혁, 그러니까 어떤 공정한 인사들을 발굴하고 또 영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천도교 국채보상운동 기사도 실리게 되면서 이 만세부를 통해서 또 의암 성사님께서는 어떤 자주 독립국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해야 된다, 정치개혁 운동도 해야 된다라는 논조를 이 준비시대를 통해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신문화 운동은 출판 활동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 종합지인 개벽지를 바로 천도교에서 발간을 하게 됩니다. 1920년에 최초의 언론 종합지 개벽지를 발간을 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아주 내노라 하는 그 문인 정치인들이 다 개벽지를 통해서 글을 발표하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을 위해서는 부인 잡지가 발간이 되고요. 이 부인 잡지는 나중에 폐간이 되면서 신여성이라는 잡지로 이름을 바뀌어서 계속 여성들을 위한 내용들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잡지가 또한 천도교에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벽지가 폐간된 후에는 별건고원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잡지 출판 활동이 이어지게 되고요. 이 외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또 제1선, 뭐 신경제 등등 여러 또 잡지들이 출판이 됩니다. 여러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언론 출판 활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관지로는 또 당성이라든지 동학지간이라든지 당우 전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조선농민이라든지 농민순보, 농민시보, 농민세상 등 이 당시에 천도교에서는 어린이, 학생, 농민, 노동자, 부인, 그 모든 백성들의 그 계층에 맞는 그 출판물을 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에 돌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 당시 자기 이름도 없고 자기 이름도 제대로 또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글을 가리키고 또 여자들에게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손병희 선생님께서. 그래서 화자라는 그 끝말을 가지고 이제 여성들에게도 이제 이때부터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강습소를 통해서는 어떤 우리 교리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까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어, 우리 한글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한문도 가리키고 일본어도 가리키고 역사, 산수, 뭐 농업, 창작, 노래, 음악, 체조 등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교과에 있는 그런 과목을 강습소에서 다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습소가 많아지니까 선생님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또 강사를 할 수 있는 그 교육도 시키게 됩니다. 젊은이들 위주로. 이 교육 사업에 있어서 강습소를 통해서 이렇게 그 국민 문맹 퇴치 운동을 해 나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식 학교를 또 인수하고 학교 사업에 또 돌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성중학교, 사실 그때는 보성학원이라고 있었죠. 근데 이 보성학원은 1905년에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항실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보성학교에는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익 씨가 보성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그 아들 이종호가 맡아서 하다가 이분이 망명을 하시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천도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이제 보성 전문학교하고 보성 서학교하고 보성사라는 인쇄소를 천도교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10년에 인수한 보성 전문학교, 지금은 고려대학교 전신이죠. 예. 예, 그래서 천도교에서 이 보성 전문학교를 1910년도에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년간 운영을 하고 1923년도에 그 이용익이가 다시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다시 사학에 전념하겠습니다. 이 학교를 저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보성학교를 이용익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상추는 저기 신사동에 상추는 큰 땅이 있었거든요. 저희 천도교 큰 땅이 있어서 매년 전국에서 이제 천일 기념일에 교인들이 올라오면 거기서 잔치를 불리고 숙박을 했던 아주 큰 땅이 있었는데 그 땅까지 팔아가지고 보성학교에다 주게 됩니다. 이제 지금의 그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국민 그 사학으로서 자리를 잡는 그 이면에는 천도교가 저렇게 운영을 했고 지원을 해줬던 그러한 밑바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고대 가면은 손병희 여암승사님 흉상이 있어요. 그 앞에 그 문과대 정원 앞에 딱 손병희 여암승사님 흉상이 있고 그 박물관에는 그 천도교에서 운영했다. 천도교 성미, 교인들의 성미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운영했다라고 판넬로 전시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보성학교뿐만 아니라 동덕여학교도 그 권리를 일체 양수 받아가지고 또 운영을 하게 됩니다. 동덕여학교는 12년간 운영을 하게 돼요. 운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1924년에 우리가 3.1 운동의 타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1919년에 이제 3.1 운동하면서 독립 자금을 이제 저희 천도교에서 다 이제 되게 되거든요. 준비하게 되고 3.1 운동 이후에 일제가 이 배후에는 천도교 중심이 있구나라고 해서 천도교 분열 정책을 시하게 되고 천도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 천도교가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학교를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을 하게 되고 한 30여 개의 학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1 운동 이후에 그 학교들이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논문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일제의 어떤 천도교 분열 정책, 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운영 부분을 집중 연구해서 세세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얼마나 많은 재산들이 일본 총독부가 빼앗아 갔는지 그 자료가 일본에는 있대요. 차라리 우리 여기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그때 가져간 돈을 반환받아야 된다. 그 운동도 일으켜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천도교에서는 어린이 운동을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린이라는 용어를 방정환 선생님께서 개벽지 3호에 맨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천도교 청년의 전신이 이제 천도교 소년회가 21년에 설립이 되면서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계속 해 나가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는 1922년에 5월 1일을 어린이의 날로 선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는 어린이날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처음에는 천도교에서 중심이 돼서 하다가 불교 단체랑 같이 함께 해서 어린이날 제정하는 1923년부터는 이제 외부 단체랑 같이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천도교 청년회 회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그 어린이날 행사 매년 5월 5일이면 청년회 중앙총부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린이날 행사를 했었고요.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요즘 보면은 언론상에 어린이 학대 문제 엄청 심하잖아요. 그 어린애들 뭘 안다고 학대하고 또 죽이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어린이 1920년대에 어린이를 소중하게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어린이 인권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동학의 인간은 모두가 하늘님을 모신 소중한 존재라는 거. 순 대신사님으로부터 또 혈 신사님께서 어린이 말이라도 잘 들어라 라고 어린이 절대로 때리지 마라 어린이 사랑 정신이 바로 손병희 선생님 때까지 이어졌고 또 손병희 선생님 때의 방정환 선생님은 바로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분이 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민운동, 조선농민사를 설립을 해서 농민운동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상민부를 설립해서 상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또 향상시키는 그러한 일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천도교가 손대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농민, 상민, 뭐 노동자, 학생, 어린이, 부인, 온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전력 집중을 하였고요. 3.1 운동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지자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내가 10년 안에 우리나라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에 있는 그 우이동 있잖아요. 우이동에 봉황각을 지으십니다. 그 봉황각은 술은 도장인데요. 전국에 있는 그 젊은이들 그리고 지도층 있는 지도자들을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을 7차례에 나누어서 그쪽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때의 하두가 뭐였냐면은 이신한성이라 해가지고 사실 우리는 생활해 나가면서 나의 몸의 안이 이 몸 위주로 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 몸 위주의 생활보다는 성령 위주의 생활을 해 나가기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나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신한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사실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위대함 그리고 북적 통령으로서 남쪽에 있는 그 전봉준 장군과 논산에서 같이 만나기로 하시면서 대군을 이끌고 논산으로 직결하기도 하셨던 리더십을 발휘한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과 어떤 전략과 전술을 아시는 분이신 거죠. 이번 3.1운동은 우리 독립운동은 그 당시 천도 교인이 300만이었지만 우리 교단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진 세력 정치계에 있는 신진 세력들에게 어떤 이런 의사를 비쳤어요. 근데 선진 세력들은 아니나 다를까 발을 몸 위주의 어떤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발을 뒤로 한쪽으로 빼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종교인을 규합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기독교 쪽에 이성훈 목사하고 접촉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나라의 이러한 그 어떤 독립을 위한 청원 쪽으로 준비를 기독교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천도교에서 우리 같이 독립운동을 합시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의기투합이 되신 거죠. 근데 그때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독립운동에 이제 투입이 되면은 우리 가족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려면 여러 비용도 필요합니다. 5,000원만 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한 달 급여가 70원, 80원이었어요. 그럼 5,000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이제 선미 선생님께서 5,000원 딱 주셔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합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33인을 구성을 하는데 기독교는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8분 해서 33인 중에 16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름을 올리게 돼요. 이름을 올리게 되고 그다음에 불교계에 이제 같이 합시다라고 하니까 그때 한용운 선생님하고 백영승 선생님 같이 이제 33인 중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5명을 이제 천도교 교인으로 채우게 돼서 민족 대표 33인을 구성하게 되십니다. 자, 이제 33인을 구성하신 다음에 이제 독립청원 쪽으로 가야 되냐, 독립운동 쪽으로 가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쪽에서는 청원 쪽으로 가자라고 하고, 우리 천도교 쪽에는 독립운동 쪽으로 갑시다, 독립 쪽으로 갑시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그럼 독립 쪽으로 갑시다 하고 의견이 모아진 상황에서 이제 독립운동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기초안이 마련되어져야 되죠. 선언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선언서를 누가 작성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최고의 문장가가 누구였죠? 최남선 선생님이었어요. 예. 이 최남선 선생님이 마침 자기가 독립선언서를 기초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기 모인 사람들도 최남선이 그 당시에 최고의 문필가였기 때문에 최남선에게 이제 기초안을 마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초안을 최남선 씨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독립선언서가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곳에서만 인쇄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우리가 보성 학원을 인수할 때 보성사도 같이 인쇄소 보성사도 같이 우리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천도기에 보성사 인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이제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하기로 합니다. 그 당시 인쇄소의 사장이 이종일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밤에 그 사장이 몰래 이제 그 인쇄 인증기를 돌리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플사 행사건 아플한테 발각이 되게 됩니다. 행사건 아플이 밤중에 이게 순찰을 돌다가 뭐가 딸그닥 소리가 나니까 보승사 속으로 이게 들어와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족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족보요? 하고 이렇게 들춰보니까 웬걸 큰일 난 거예요. 예, 선언서가 쫙 인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사건 앞을 손병인 선생님 앞에 데려갑니다. 손병인 선생님께서 또 5,000원을 줘요. 돈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눈이 희둥그레지죠. 그날 밤으로 그 돈 5,000원을 가지고 야반 투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각되지 않은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네. 그런데 얼마나 이걸 급하게 그 선언서를 인쇄했으면 처음에는 우리가 보면은 조선의 독립국인가 이렇게 5등은 조선의 독립국인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처음에 조선을 선조로 바꿔서 인쇄를 하게 돼요. 맨 처음에 찍을 때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오타를 다시 이제 조선어로 바꿔서 다시 재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러면 이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했는데 각지에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나 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 인쇄 그 배포를 해요. 그래서 미리 전국에다가 청색 띠지를 미리 다 배포를 해요. 그래서 그 표시가 나게 청색 표시를 가져온 사람에게만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도에 3,000부, 전라도에 2,000부, 뭐 평양에 3,000부 막 이렇게 지역별로 전국에 다 배포 계획을 잡아서 이제 그 배포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금 천도기 중앙 대교당 있죠. 그 대교당 앞마당에서 그 독립선언서를 배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뭐 2,000부 가지고 이제 몰래 내려가잖아요. 내려갔는데 3.1운동 때 2,000부 눈 깜짝할 때 다 없어지죠. 근데 손병현 선생님께서 전국 각 교구에 등사기를 비치해 놓으라고 미리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교인들이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저 등사기 좀 팝시다 막 그러고 또 보성사 인쇄소도 팝시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께서 아니다 크게 한번 우리가 쓸 때가 있다 하고 이제 딱 말을 막죠. 그래서 이제 등사기가 각 교구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원서가 그 등사기를 통해서 또 계속 등사가 되어지면서 흘러 넘치도록 이제 선언문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독립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 아까 성미제도가 있었죠. 근데 성미제도로서 일부는 모금이 됐지만 지금 천도기 중앙 대교당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인들은 땅 팔고 소 팔고 해서 막 돈을 또 이제 중앙에다가 올려 보내죠. 이제 총독부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천도기 분열 정책을 취하면서도 천도기의 움직임이 뭐가 있나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돈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뭐야?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대교당 짓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는 독립자금 마련이지만 우리 천도기 대교당 지으려고 교당이 없어요. 대교당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래 크기가 뭐 한 3배 정도 큰데 이거 축소해라 해서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시 돌려줘라 막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소를 하기로 하고 교인들에게 돌려준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독립자금을 마련해서 아까 그 기독교에 5,000원이 가고 행사권 앞으로에게 5,000원이 가고 선언서 인쇄를 하게 되고 막 이런 돈으로 이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3.1운동 후에 무장독립투쟁 하는데 또 군자금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고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선언서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낭독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탁굴공은
내서 이제 낭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날 33인이 손병희 선생님 댁에 모였어요. 모여서 자 우리가 내일 이거 발표를 해야 되는데 선언서를 낭독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 의견이 어떻게 모아졌냐 하면은 탑골공원에서 선언서를 낭독하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하고 이 총독부 또 하고 이게 싸움이 일어난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희생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태화관에서 하자라고 장소를 이제 옮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 태화관에 모여서 네 분이 33 중에 네 분이 이제 기독교계 네 분이 참석을 못 하시게 되는데요. 29분이 모였죠. 모여서 자, 선언서를 낭독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낭독을 하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까 보성사 인쇄소 사장이 이거 인쇄를 하셨잖아요. 선언서를. 그래서 이종일 사장에게 선언서를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종일 사장이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용운 선생님이 막 혈기가 왕성해서 너무 감동하고 막 그래서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용운 선생님이 그 뒤에 발언을 좀 하시게 됩니다. 어떤 그런 소외라든지 이러한 어떤 각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부에 전화를 그래서 우리 대한독립 선언했어 라고 이제 연락을 하죠. 그 이제 총독부에서 와서 이제 다 이제 잡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대문 감옥소에 이제 다 이제 수감이 되시고 이제 손병희 선생님은 이제 그쪽에 계시면서 이제 병을 얻게 되시는 거죠. 근데 3.1 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한 6개가 생기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또 만주, 또 상해, 서울, 인천 뭐 이런 각지에서 한 6개가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거의 이 세 곳, 서너 곳에서 손병희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세우자라고 주장을 해요. 이제 손병희 선생님은 감옥에 지금 갇혀 계시지만 손병희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미국이 개입하고 일본이 개입하고 하면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또 추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은 미군이 우리가 사실 일제 청산을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메가저 장군이 이제 여기 한국 전쟁 때 와가지고 이제 일본의 수상을 만나러 갔대요. 그러면 일본 수상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에는 그 친일자를 없애면 안 된다. 친일 분자가 있어야 우리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미국 당신들도 이거 한반도 남쪽을 이게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관리하기가 쉽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메가더 장군이 미국 대통령에게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친일 청산을 하지 말라고 또 암시가 내려갔겠죠. 사실 이승만 대통령 친일 청산 못했잖아요. 아직도 친일 청산 못했지만 이게 그러한 어떤 우리의 아픔이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도 미국은 일본과 손을 잡고 있잖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강대국 간의 그러한 세력 다툼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반도가 끼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병희 선생님께서도 우리나라가 강해야만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의 자주 독립을 우리 손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께서 해방 이후에 이 한국 하셔가지고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지금 우이동에 손병희 선생님 묘소가 있어요. 그 묘소에 찾아가서 선생님 이제야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참회하시면서 손병희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참례를 하셨고요. 또 지금 천도기 중앙대교당에서 김구 선생님이 연설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손병희 선생님이 같은 분이 안 계셨더라면 3.1운동이 일어날 수도 없었고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수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제 동학혁명 정신하고 3.1 정신하고 연계지어서 강조 5.18 정신까지 이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법 개정 그러한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동학혁명은 표면상으로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서 3.1 정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동학혁명 정신은 살아서 3.1 혁명 정신으로 이어지고 이 3.1 혁명 정신은 바로 우리 오늘날 민주주의를 꼽힐 수 있는 그 촛불 혁명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되고 세계에 우리의 국위가 선양되고 지금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 굉장히 외치고 있잖아요. 한류 문화도 최고고 오늘 보니까 어제였나요? 며칠 전에 BTS가 빌보드 차트 버트라는 노래로 또 1위를 차지하더라고요. 얼마나 장합니까?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이러한 행복과 민주주의가 결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선열들이 함께 해온 그러한 삶이 있었기에 그러한 희생으로 또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 손병희 의암승사님에 대해서로 3.1운동 하면은 너무 유관순 열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손병희 선생님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차라리 손병희 선생님이 동아 천도교 교인이 아니었으면 더 많이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교과서에서도 손병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손병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1운동에 있어서 주역을 담당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 정신을 또 이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손병희 의암승사님과 3.1운동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